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김영균 본부장님이 사실 이제 3프로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셨는데 본인 최고의 커리어가 누구랑 밥 한 번 먹은 거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이 사진 솔직히 몇 번이나 딴 데 가서 울고 드셨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 오히려 뭐 잘 이제 얘기 안 했고요. 그래요? 네. 저였으면 한 500번은 어디 가서 이제 보여줬을 텐데. 뭐 제가 이제 버핏을 만났다는 걸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네. 출력해서 뭐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나중에 언젠가 걸어놓으려고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한 몇십억 하죠? 예. 그 경매로는 몇십억. 그건 이제 네. 자선 기부를 위한 이제 자선 경매 행사에서 워런 버핏과의 식사가 몇십억 하는데 저기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영균 본부장님.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앞으로 거의 쏠려 있네.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당시에 컬럼비아 대학이라는 곳에서 MBA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도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우리 벤자민 그레이엄 거기서 수업을 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선배인 거죠. 콜롬비아 대학교 선배. 네, 경영대학원의 선배. 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버핏이 살고 있는 오마하로 MBA 학생들이 가서 버핏을 만나는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또 학교 후배들 밥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마하의 어떤 호텔이고요. 예, 이 장소가 저희 여기 지금 보이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다 저희 MBA 학생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버핏을 만났는데 이때 테이블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의 1시간 이상 앉아있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본인이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식사로. 여기 스테이크 잔애들도 왼쪽에 약간 보이는데 네네. 버핏은 이제 저 아이스크림하고 우유를 들고 와서 점심으로 먹더라고요. 본인이 들고 있는 회사, 데어리 회사.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 뭐 어떤 말씀해 주시던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자리에 버핏이 나오면서 책을 2권을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한국 상장 기업 편람이었습니다. 한국. 예? 이거 한국 학생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한국 학생들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유일한 한국 학생이었을 텐데요. 저 뒤에 보이는 동양 학생들은 다른 나라? 중국인들, 베트남인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 상장기업 편람을 들고 와서 이제 본인이 수년 전에 그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되고 이렇게 싼 나라가 있단 말이야? 이거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브로커인지 누구한테 이 편람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서 그걸 열심히 읽었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결론은 이렇게 뭐 잘 찾아보고 싼 회사들이 많은 그런 기회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뭐 그런 결국에는 버핏이 하는 가치 투자 이런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큰 이런 주식들도 요즘 시대에도 많이 있다. 그리고 뭐 세간에 알려진 바는 이제 버핏이 어느 순간 좀 스타일을 바꿔서 뭔가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성장 기업들, 뭐 소위 퀄리티 기업들, 뭐 컴파운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버핏의 초기 투자는 대부분 뭐 우리가 시가벗 인베스트 담배꽁초 투자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싼 기업들이었고 과거에 누군가가 버핏한테 물어보면 이게 결국에는 운용하는 자산 규모의 차이거든요. 이게 자산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은 그런 싼 기업들을 투자하기엔 너무 커지는 거죠. 이제 본인이 운용하는 자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연기금처럼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계속 복리로 성장하는 기업을 이제 적당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 나한테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할 거냐? 그럼 버핏도 여전히 그런 싼 주식들, 소위 말하는 딥밸류 주식들을 투자할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MBA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회사들을 많이 살펴보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뭐 그때 싼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싼 상태로. 근데 그때는 버핏이 한국 네. 기업에 거의 투자를 안 했잖아요. 예전에 뭐 포스코 네. 정도 투자했던 걸로 좀 알려져 있고. 맞습니다. 비상장사 뭐 대구텍. 네. 그것도 어디에 이제 자회사로 있어서 한번 보러 네.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왜 한국 기업 투자 안 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이 당시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을 좀 알고 있어서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네. 이미 버핏 투자하기엔 너무 좀 작죠.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그리고 그 당시 과거 포스코 같은 회사에 투자했을 때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뭐 회사를 이렇게 투자한 게 아니라 버핏의 개인 자금으로 이렇게 일종의 퀀트 투자하듯이 한국의 그냥 싼 기업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버핏이야 그렇게 한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지만 뭐 다른 많은 투자자들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버핏이 계십니다. 네. 이거 마이크 때문에 가렸네.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렇죠? 밝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가운데 상단에 있네요. 네, 계십니다. 제가 그 사진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 명을 제가 직접 만나봤네요. 진짜로? 네. 누구요? 제일 아래 가운데에는 빌 에크만. 여기. 네네. 빌 에크만. 빌 에크만. 빌 에크만도 사무실 가서 회의를 뭐 한두 시간 정도. 와. 이제 저도 그 당시. 빌 에크만이 별명이 리틀 버핏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실로 오라든가? 그것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했던 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는데 예.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MBA 대학원. 그 에크만 펄싱 스퀘어 사무실 회의실에서 에크만이랑 한 5명의 이제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한 1시간 이상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에크만이 쿠팡의 소위 우리가 데이 원 인베스터인 거 혹시 아십니까? 초기 투자. 완전 초기 투자. 예. 완전 거의 제일 첫 번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에크만이었거든요. 네. 개인 자금으로. 그 당시 그 쿠팡 창업자이신 김범석 회장인가요? 뭐 의장이죠. 네. 김범석 의장이 이제 에크만이랑 또 좋은 학교 동문입니다. 학연. 네, H 대학 보스턴에 있는 그 대학 보스턴에 있는 한양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관계로 좀 이렇게 연결이 닿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냥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쿠팡이 한국에서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라고요? 이때도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때쯤이면 이제 소셜 커머스에서 이커머스로 넘어오고 있을 때. 맞습니다. 그 즈음이었나? 네. 그때도 이제 로켓 배송이 있었다. 그쵸?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쿠팡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그래도 많았던 시기였는데 투자자를 앞에 두고 뭐 회의적인 시각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뭐 쿠팡 뭐 그 이후에 상장도 하고 잘 됐고 뭐 그런 뭐 소소한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빌 에크먼도 혹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러지는. 제가 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 한국의 행동주의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싼 거 많다. 저 대주 지분율도 낮고. 맞습니다. 혹시 한국의 빌 에크먼은 이제 한국 주식의 늪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은 없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행동주의를 할 생각 없냐고 제가 그냥 돌직구로 물어봤는데 답은 없다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럴 생각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문화도 다르고 법 체계도 다르고 본인이 잘 알기 힘든 국가고 본인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기에도 투자할 대상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로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은 없다가 빌 에크만의 답이었고요.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길 잘했다 막 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레크만이. 뭐 그때 형균 킴이 와가지고 나 꼬셨는데 내가 거기 끌려 들어갔으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을 거다 아마. 정말 천천지 원수가 됐을 텐데. 씁쓸한 얘기입니다. 예, 저희는 웃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은 쓰립니다만. 근데 저는 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 김영균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는 부분이 약간 이게 스페셜 시츄에이션, 네. 특수상황 펀드 혹은 저평가 있는 거 개선하고 지배 구조도 개선하고 이제 거버넌스 개선 운동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동주의. 맞습니다. 피곤한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 저기 잘 나가는 이제 우상향 모멘텀 살아있는 기업들 투자해서 쉽게 가면 되는데 어차피 저 대주주들이 반겨하지도 않고 다른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왜 저렇게 피곤하게 투자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혹시 답을 하십니까? 저는 아주 명확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제가 그런 성장주 아니면 뭐 모멘텀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철학도 투자 철학도 그런 주식은 뭐 어떤 해에는 뭐 수익률 100%를 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 50% 내기도 쉬운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성장주 투자는 저랑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이고 제가 잘 못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힘든 행동주의 투자는 과연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잃을 확률이 낮은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싼 주식들을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기다리는 방식의 가치 투자 방식을 이제 채택해서 운용하시는 펀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투자에다가 소위 말하는 밸류 트랩에 영원히 갇혀 있는 그런 방식의 투자에다가 행동주의를 가미하면 그 과정은 힘들지언정 이게 어쨌거나 100% 성공 못하더라도 10%, 20%, 30% 성공의 레코드가 쌓이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면 그 소위 잠자고 있던 회사의 가치를 조금 더 빨리 쉽게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잃으면서 되게 힘들게 일해서 5%, 10%, 15% 수익을 시장보다 더 내는 이제 이런 방식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신념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즐겁게 못 하겠죠, 이런 일을.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이 사회와 자본시장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행동주의라는 게 저평가 가치주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도 많이 하시는 게 쟤네 결국 이제 먹튀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가 올라가는 거 더 좋아하는 거고 뭐 가치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제 가치에 오면 어차피 팔고 나갈 사람들인데 내가 왜 굳이 내가 이제 대주주라면 내가 왜 굳이 저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줘야 돼. 회사 떠나갈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 혹시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그 상장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사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 뭐 분식집을 하나 차리려고 해봐요. 분식 회계한다는 줄 알고. 근데 만약에 자본금이 10억이 들어요. 뭐 좀 팬시하게 뭐 열려고 한다고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돈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럼 동업자 4명을 2억씩 끌어들여서 5명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업자 중에 뭐 한두 명이 나 더 이상 이 사업 못하겠어. 나 그냥 2억 내가 출자했던 거 돌려줘. 하면은 이미 그 돈 가지고 막 어떤 뭐 장비도 사놓고 뭐 기계도 사놓고 뭐 임대도 막 쓸 돈도 많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많은데 돈을 당장 주기 힘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유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상장해 놓으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서 돈을 빼줄 필요 없이 유통시장에서 주주 간의 손바뀜을 통해서 네.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주주들은 이 회사는 영속적인 자기 자본을 가진 채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의 어떤 경영진이나 이사들은 이 상장사로서 이 주식의 가치가 이 회사의 본질 가치, 내재 가치를 잘 반영하게끔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지 동업했던 사람들이 제값을 받고 나갈 수 있잖아요.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저평가인 주식을 방치해 놓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 저평가 상태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바로 그냥 잘립니다. 이사들, 경영진들. 주주들에 의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대주주가 많은 경우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평가된 기업을 제값을 받게끔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주주들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보통 일반적인 펀드나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장기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총도 가야 되고 이번 연도에 잘 안 되면은 또 내년 주총 또 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2, 3, 4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아하.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칼 아이칸인데 네네. 칼 아이칸이 모 컨퍼런스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사회자한테 당신은 쇼터미즘, 먹튀, 네네. 단기 투자자라는 오명이 있다. 아하. 어떻게 해명할래? 예. 양복 주머니에서 뭘 딱 꺼내요. 네. 종이를 꺼내요. 예. 딱 보더니 나 이 주식 지금 27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이 주식 1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읊어요 그 리스트를. 예. 장기 보유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누가 나를 단기 투자자라고 블레임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약간 오해인 거, 그러니까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국내에서 가장 큰 롱숏 펀드들 같은데 보면 네. 정말 보유 기간이 별로 길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행동주의 투자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가 요구하는 배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권하면서 네.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거는 이거는 단기 투자 먹튀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이해상충적인 얘기,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만 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어떤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네네. 배당을 받아야 저희가 뭐 그걸 갖고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뭐 돈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사실은 배당은 적정한 수준의 배당은 장기 투자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한 뭐 분식집을 하면서 분식집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네. 근데 계속 쌓아만 놓고 그 동업자들한테 배분을 안 해줘요. 그럼 그 동업자들은 집에 가서 밥도 사 먹고 애들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어떤 돈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기본 조건은 적정한 수준의 주주 환원이 그냥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이제 칼 아이칸 하면 과거에 이제 KTNG를 네. 이제 빼들어 가려고 했던 네. 나쁜 행동주의, 그렇습니다. 나쁜 이제 먹튀 펀드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예전에 SK 소버린 사태도 그렇고 저도 그때 어릴 적이었어 가지고 뉴스 보면은 야 이거 외국계 자본에 대한민국 대기업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칼 아이칸, 소버린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는 나쁜 놈들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는 사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깨우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펀드에 대한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들이 좀 안 좋은 게 사실이기는 해요. 또 그게 이제 외국계라면 또 물론 이제 많은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도 하시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또 배당도 받고 네. 그들의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인해서 혜택도 보고 계시는데 네. 이제 좀 어떻게 인식이 달라졌을까요? 체감하시기엔 어떠세요? 여전히 그런 어떤 관점은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자본에 대해 좀 더 약간 부정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칼 아이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엘리엇만 보더라도 엘리엇 참. 뭐 과도한 주주 어떤 헌원 요구라든지 또 이번 주총 때 삼성물산을 상대로 영국계 펀드들이 많이 그렇죠. 했는데
그것도 과도한 주주 환원 뭐 이런 프레임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자본에는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펀드의 그런 제한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국부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폄하하기에는 이미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아졌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해외에서도 배당받으면 안 되는 거고 해외는 배당 성향이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한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잣대 들이대면 너네 배당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줄여라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적당한 수준의 배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는 좀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무래도 해외 펀드들보다는 로컬 국내 펀드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우호적이잖아요. 네. 뭐 국부 유출이라는 그런 뭐 소위 좀 잘못된 우려긴 하지만 그런 우려도 없고 근데 최근 들어 저희를 포함해서 네. 이제 행동주의 국내 로컬 행동주의 펀드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언론들이 저희들의 활동을 대하는 어떤 시각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 이게 또 우리 와이스트리트 같은 채널이 또 열심히 또 이런 주주 가치 제고나 이런 주주 권익 보호 활동들 많이 방송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런 변화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들어온 외국계들 올해 주총 때 삼성물산을 이제 했던 그런 외국계 펀드들 잘 보면은 물론 여전히 적대적인 그러니까 그런 외국계 펀드를 안 좋게 보는 프레임은 여전히 있지만 네. 과거 엘리엇이나 칼 아이칸 당시랑 비교하면 훨씬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국내 외국의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주주로서의 주주 가치를 주주 권리를 그냥 행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가 투자 오래 하면서 또 배당 달라고 하고 네. 또 회사에 유휴 자본이 있는 거 자본 적정하게 배치하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ROE 같은 걸 제대로 창출하지 네. 못하면 그 자본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제안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척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게 행동주의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그러니까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회사를 공격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뭐 신문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회사의 가치를 올리라는 주장을 하는 펀드를 네. 어떻게 회사를 공격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좀 약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 소유와 경영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네.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곧 대주주 이렇게 보는 거죠. 회장님이 곧 네. 회사이고 회사다. 네. 짐이 곧 국가다. 이게. 근데 이런 프레임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이제 네. 그래도 옅어질 거라 저는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를 하겠다라고. 그게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좀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된 그냥 이유를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네. 주주 환원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다 뭐 상속 증여세랑도 연결이 돼 있고 네. 이제 대주주가 회사의 주가를 높이려는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를 저평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뭐 재투자하거나 M&A하거나 뭐 배당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쌓아만 두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ROE가 그냥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주가가 저평가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목적 없이 쌓여 있는 비영업 자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ROE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그게 그냥 비영업 자산이 많은 것 때문이고 주주 환원을 덜 하기 때문이라서 그런 비영업 자산의 주주 환원을 이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제가 정부에서 열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간담회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무조건적으로 주주 환원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비영업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표해라.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정도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향후 한 3년, 5년 안에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니 좀 유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남는 돈은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주환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면 한다, 못하면 왜 못한다라는 걸 주주들에게 알리고 설득을 시켜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애널리스트 일할 당시에는 그 MBA 졸업하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미국 기업들 대부분은 그 실적 발표 콜 할 때 네.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그런 걸 물어봅니다. 회사의 그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 메인테넌스 캐펙스, 그러니까 이 현재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캐펙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그로스 캐펙스, 그러니까 이 기업을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 캐펙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봐요. 매년 자본 지출 얼마 필요하냐? 그러니까 너네 돈 얼마나 계속 더 쓸 거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얼마고 그 중에 뭐 캐펙스 얼마를 쓸 거고 이런 걸 물어보고 되게 놀랍게도 회사의 경영진들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숫자로. 우리가 이 정도 숫자는 뭐 크로스 캐펙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 회사의 비전과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름 보여요. 물론 이제 그 그림대로 가냐 마냐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주주와 시장과 소통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장과 소통을 하고 알려주고 공시를 통해 발표하고 그리고 3, 4, 5년 후에는 발표한 그 내용을 지켰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밸류 프로그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밸류 프로그램을 책임져야 되는 건 회사의 이사들입니다. 네. 이사들이 아무런 어떤 책임 없이 그냥 이거를 그냥 공연불에 그치는 수준에서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금호석유 하는 것처럼 의결권 자문사들의 역할이 되게 큰데 밸류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사 선임, 재선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뭐 글로벌 자문사들이야 그런 거를 강제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 거래소 산하에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래소 건물에 있고 거래소가 뭐 돈도 많이 대주는 그 한국 ESG 기준원은 충분히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도 설계를 통해서 이사들이 그냥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보다는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밸류 프로그램이 되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좀 실효성을 위해서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도 회사의 경영진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사들은 사실 모든 주주를 대리하는 대리인 성격인 거고 그렇죠. 주주 뭐 몇만 명이 경영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몇 명 대신 뽑아서 위임을 시켜놓는 건데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하지 않듯이 경영진은 주주를 위하지 않고 이게 국룰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 농담이냐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선거 때 심판을 하듯이 주주들은 주총 때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거면 이제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 그 소중한 의결권을 또 행사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뭐 평소에 문제 없을 땐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첨예한 순간에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 벌써 3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슈퍼 주총 시즌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참고로 그 주총 후기 같은 거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저희 이제 노다지 IR 노트에도 공유를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비사이드 앱을 활용을 해서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주주 제안한 것도 관심 있게 또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끝내기 전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거 안 했다 꼭 해야 된다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다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다 얘기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1시간이 훅쩍 넘었어요. 그렇네요. 해서 또
혹시 그 금호석유화학 말고 또 다음번이 뭐가 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포텐셜 타겟으로 예. 정해놓은 기업들은 조금 있는데 예. 아직 결정이 되거나 확정된 기업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가 공시했는데 예. 남양유업도 3월 18일에 네, 남양유업도 3월 29일 날 주총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도 주주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는 액면 분할 주주 제안 한 건을 저희가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금 대주주가 변경이 됐잖아요. 대주 완료가 안 됐나? 대주주는 한행 컴퍼니로 변경이 됐고, 근데 아직 이사회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주총 3월 29일 정기주총 때 이사가 변경되는 안건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으면은 다 이번 정기주총 때 이사 다 바뀌게 되나요? 바뀌게 되는 안건들이 다 올라와 있고, 뭐 그냥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뀐 이사들이 액면 분할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 홍원식 회장 쪽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이번 주총 액면 분할은 좀 특이한 게 어쨌거나 의결권이 작년 연말 기준 주주들한테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결권은 홍원식 회장한테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거 약간 홍원식 회장이 마지막까지 목리 부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주총 의결권은 연말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제 3월 말에 하고 물론 이제 정기주총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남양유업의 액면 분할을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액면 분할은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한 어떤 제안인데 그냥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액면 병합되는 게, 그러니까 주식이 비싼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A주. 버핏이 우리의 철학에 공감하는 주주들과 평생 가는 거를 그런 구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식을 쌀 때 사서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그런 주주들이 있는 버크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비싸도 이제 오히려 좋은데, 버크셔에서의 한 주가 지금 8억입니까? 9억입니까? 야, 지금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는 극히 드문 회사고, 이렇게 한국의 회사들 같이 이런 수많은 어떤 믿고 가기가 힘든 이런 회사들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 수가 적당히 좀 있어야 유동성하고 가격 발견 기능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이게 남양유업은 우선주랑 보통주 두 개가 있는데, 우선주는 약 2,000 뭐 한 800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 상장 주식 종목 중에 주식 수가 가장 적습니다. 남양유업 우선주 20만 주. 그리고 남양유업 보통주는 전체 보통주 중에 세 번째로 주식 수가 적습니다. 72만 주. 근데 두 번째로 적었던 BY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액면 분할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이 이제 2등이 됐죠. BYC는 그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 또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주식 수가 작고 뭐 거래도 너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해외 투자자들이 뭐 살려고 해도 뭐 거래도 안 돼가면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액면 분할을 제안을 했고, 이거는 연말 기준 홍원식 회장이 의결권을 갖고 있고 한행코의 협조하에서 뭔가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건이라서 저희가 오늘 낸 공시에도 그냥 주주들의 많은 투표를 부탁드리고 한행코와 홍원식 회장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김형균 본부장님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밸류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이제 관심 갖고 또 많이 응원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